불만이 커지면서 학생들은 강원대 진지하게 어떤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학생들. 화면 속에는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1980년대 춘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춘천 민주화 운동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캠퍼스의 풍경.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선 30여 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과서로만 배웠던 역사가 비로소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선배들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대단하고 앞에서 자막으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광스럽지만 슬픈 기억이다. 뭔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뭐 그런 운동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후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거는 처음 안 사실입니다. 대운동장에 한번 총학생회가 이렇게 주도해서 모인 적이 있었는데 저 정도 규모는 아니었고 한 뭐 300~4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서 저 정도까지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을 지닌 586 세대와 MZ 세대. 이들에게 기성세대는 과격하고 소통이 안 되며 기득권을 독점하는 일명 꼰대로 불리곤 합니다. 역시 함께 진화했습니다. 백골당이라고 하는 하지만 그런 기성세대의 20대 시절은 누구보다 뜨겁고 용감했다는 사실. 나와 같은 나이에 같은 공간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그들이 써내려간 청춘의 한 페이지는 현재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나라면 저렇게 나설 수 있을까?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던 그들에게 공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차츰 싹틉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그런 일을 겪을 일이 거의 없었어서 심지어 지금은 시위를 한다고 해도 촛불 시위 같이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집단으로서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일단 폭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뭐 던졌을 때 맞으면은 정말 정말 아프거나 아니면 정말 더럽게 이렇게 주변 금방 치울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그런 폭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과탄. 사과탄이요? 진짜 그냥 맞으면은 바로 즉사할 것 같습니다. 춘천 민주화 운동의 근거지인 강원대학교 학생회관입니다. 1980년대 춘천 민주화 운동은 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구체 의식과 불합리한 사회 환경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학생 운동은 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폭발하였고 이후 90년대 초까지 점차 발전, 진화했습니다. 그중 이 학생회관은 총학생회와 신문사가 모여있는 학생 자치활동의 중심지였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핵심 기지이자 당시 사건의 중심지였습니다. 총학생이고 성조기. 82년도에 성조기 사건이 있었는데 광주 학살에 관해서 5.18에 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아픔은 있는데 특히 미국의 책임을 묻는 그런 흐름이 이제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서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학생 운동에서 이제 계속 그걸 증폭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85년도에 총학생회 부활 투쟁 그거죠. 학내 민주화 운동을 이제 추진하면서 총학생회를 부활시켜야 되는데 학교에서 탄압을 해서 거기 항의를 해서 8일간 단식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투신을 하게 돼요. 이 학생회관의 서클룸은 1985년 투신했던 김내용 선생님과 더불어 1990년 이미희 양이 분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총학생회 간부였던 이미희 양은 치외법권과도 같았던 학내에 경찰이 들어와 학생들을 연행해 간 것에 대한 반발로 분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현장인데요.
그야말로 학생회관은 8, 90년대 학생 운동이 가장 격렬했고 뜨거웠던 장소입니다. 개인적인 결단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그런 영향을 줬죠. 한 6분의 1, 한 20%도 안 되는 사람만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이 공부를 한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 또는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뭐 그런 마음들. 민주화 운동은 그 당시의 사회적 구조가 강압적이고 수직적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청춘들의 낭만으로 가득한 당대 후문입니다. 술 먹는 곳이다. 술 마시러 가는 데죠. 술 마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먹고 밥 먹는 곳이요. 춘천대 대학생들의 핫플레이스. 낮에는 먹으러, 밤에는 적시러 오는 요즘 대학생들의 핫플레이스. 당대 후문. 그때 당시 강대 후민 주변 상가는 나양닭갈비나 몇 군데, 두부집 뭐 한 몇 군데 정도 있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주점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거고. 사실 과거의 강대 후문은 청춘들의 낭만 대신 최루탄과 매캐한 화염병 연기로 가득 찼던 곳입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시위에 상가 간판이 돌과 최루탄에 맞아 부서지고 영업에도 큰 지장이 있었는데요. 본인 집이 거기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이사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번호 오면은 공중전화 가가지고 우리 집이 없나? 뭐지? 이거? (1987년 6월) 전국은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에 휩싸여 있었고 강원도 춘천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야, 이거 학교에서 있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 대치하지 않고 시내로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6월 18일 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의 함성이 아직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한 춘천 중앙로 교차로. 강원대학교 교내에서 집회를 하던 학생들이 시내로 나오기 시작했고 대규모 군중이 명동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대 후문에서 육림극장 지나서 명동 로타리까지 양쪽 인도가 학생들로 꽉 찼어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6시에 그때 당시 국기 하강식이 있었어요. 6시에 그것 딱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차도로 몰려 나왔죠. 몰려 나왔는데 이게 무슨 조직적으로 어떤 싸움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병들이 이제 트루탄을 쏘니까 흩어졌죠 일단. 경찰 역시 시위대 진출을 막고자 진을 치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강원대 학생들과 한림대 학생들이 육림극장에서부터 쭉 내려올 때 경찰이 한 이 정도 있었죠. 진압 경찰이 명동 입구를 막고 시위대와 투석전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 진압대가 시위대의 진출을 억제하고자 최루탄을 쏘자 시위대 선두그룹이 잠시 흩어집니다. 하지만 지금껏 춘천에서 보지 못했던 대규모 시위대가 모여있는 상황. 시위대가 금방 다시 돌아와 돌을 던지며 반격에 나섭니다. 춘천의 그 서울의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이 전투경찰들이. 그래서
경찰들을 보면 다 파출소에 있는 아저씨.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섰었어요. 운교동 로터리부터 용림각장 앞쪽 도로에 위치한 군중. 하지만 시위대가 슬금슬금 전진하고 이에 전경은 최루탄을 쏘며 명동 진출을 저지하는 공방전을 벌입니다. 경찰이 이토록 명동으로의 진출을 경계했던 이유. 명동은 춘천 최고의 번화가로 유동인구가 많기에 시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춘천시청과 강원도청으로 갈 수 있는 요지였기 때문에 경찰은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동 시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경찰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시민들은 떨어져 나온 경찰을 둘러싸 진압 무기를 빼앗을 만큼 시민들 역시 학생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동 입구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고요한 도로에 강철 대오를 형성한 시위대가 당장이라도 튀어갈 듯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걸어 나오는 시위대. 신호에 맞춰 선두그룹이 동시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세게 진압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위대는 중앙로 교차로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타리에 당시에 저녁 때쯤 장악을 했나요? 오후에 장악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강대 학생들이 농민촌 같은 거 찌면서 저쪽 도청 쪽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고, 한편 중앙로까지 점령한 시위대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일부는 강원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허술한 진압대의 경계로 강원도청 또한 쉽게 시위대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해방부잖아. 그러니까 도청으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그건 안 된다 막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갔나 봐. 도청으로 가자 그래서 인원이 도청으로 향했죠. 도청으로 바로 들어가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전면에 있는 전두환 사진, 대형 사진을 끌어내리고 불태우고 하고 있었는데 도청 뒤쪽에서 전경들이 치고 내려 다시 밀려 내려왔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발자취가 남은 곳.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8호 광장입니다. 같은 날 명동, 중앙로, 운교동 등지에서 시작한 시위대는 저녁 9시 8호 광장에서 재집결했는데요. 당시 그 규모는 학생과 시민들이 합쳐져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제가 나가서 호헌 철폐 이렇게 하면 운집해 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이렇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대열을 형성하는 거예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라고. 그래서 춘천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던 집회였죠. 이 넓은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왜 우리가 호언철폐를 주장하고 독재 타도를 외치는지, 포괄적인 정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고발하는 연설을 밤늦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게 18, 19, 20일 3일 동안 싸움을 했는데 20일 날 강원대학교에서 조기방학을 했어요. 조기방학을 하면서 학생들 동력이 확 떨어졌죠. 명동에서 운교동, 8호 광장까지 시민들의 손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그동안 억압받던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강원대, 한림대 시위대가 중앙로의 길목에 있던 운교동 파출소와 효자동 파출소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세상에 변혁을 꿈꿀 수 있나 그런 자괴감이 막 들었었는데, 결정적으로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 낙관론을 가지게 됐어요. 무관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어느 순간 그 불의에 항거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사흘간의 춘천 민주항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87년 6월은 저물어 갔습니다.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폭력 시위였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화염병으로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거칠고 직설적인 시위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저는 지금의 시위는 사실 촛불로 어둠을 밝힌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예전의 시위 방식은 화염병으로 어둠을 밝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도 중앙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지역에 그리고 이제 춘천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가 되게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7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의 그 춘천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전국 어디 못지않게 이 선도적이었고 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못 받다 보니까 마치 춘천이나 뭐 강원도는 조용히 했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역할들을 많이 한 지역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춘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다운로드가 당연해진 지금과 달리 시장 뒷골목, 비디오 가게 곳곳에선 불법 유통 비디오들이 성행했던 그때 그 시절. 폭력물과 음란물의 폭포에 갇힌 비디오들은 모두 단속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곳은 전자오락실. 휴대폰이 없던 그 시절의 유일한 놀이거리였습니다. 50원짜리 동전을 넣고 동그란 버튼을 마구 누르면 오락실은 화려한 불빛과 음악으로 가득 찼는데요. 갤러그, 제비우스 등 인기 게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1987년. 그해 겨울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를 비롯해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들인 일명 3김 후보들. 하지만 강원도 특성상 야당의 입지는 미약했는데요. 대통령 후보답지 않게 초라한 선거운동. 보수의 텃밭이었던 강원도에서는 큰 위세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박정희 정권의 옛 추억에 있는 사람들로 김종필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방방곡곡을 돌면서 시골 표심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강원도 홍천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던 공화당 홍천지구 당대회. 작지만 시골의 힘이 느껴집니다. 각 후보들이 이제 새 결집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후보들이 몇천 명씩 동원해 갖고 이제 이 유세들을 했고요. 가장 새를 많이 키운 사람은 민정당 후보였던 노태우였습니다. 강원도 어딜 가든 열렬히 환호를 받았던 노태우 후보. 보수 성향이 강했던 강원도는 그야말로 민정당의 표밭이었습니다. 요즘 선거운동과는 달리 마치 카퍼레이드처럼 차를 타고 천천히 달리며 얼굴 도장을 찍었는데요. 11월 18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춘천에서 유세를 시작한 노태우 후보. 당시 춘천 남부 로터리에서 유세장인 온이동 종합운동장까지 카퍼레이드를 했고 첫 유세인지라 거리에는 차와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당시 온이동에 있던 종합운동장. 상상할 수 없는 인파가 노태우를 외치며 야구장까지 카퍼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노태우 후보를 보기 위해 지금의 향토공예관 옥상까지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세장에는 지역 청년 단체들이 분위기를 선도하면서 혹시 모를 운동권 학생들의 움직임까지도 대비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유세장에 모인 2만여 명. 마치 북한의 열병식을 보는 듯한 모습 같죠.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유세였습니다. 열띤 환호로 가득한 유세 현장. 분위기만 보면 벌써 선거에 당선된 모습처럼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에 비해서 과거의 사람들에게 정권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좀 더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좀 변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이 식은 찰도 돈에 돌아가는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1988년 5월은 13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쥔 민정당. 다시 한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을 내세웠는데요. 정치권의 첫 명함을 내민 한승수 후보. 춘천 토박이라는 점과 경제학 박사를 앞세우며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때 국회의원 당선을 발판으로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참신함과 정권 쇄신을 내세웠던 민중당.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진 또 한 명의 신인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세대 교체와 젊은 정치를 이루며 보수를 타파하겠다고 내세운 인물은 30대 초반의 최윤이었습니다. 당시 민주화 붐을 타고 진보 정당에 출연했는데요. 학생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권 정치에 진출해 정치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32살이었는데 87년 6월 항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제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리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 김영삼, 김대중 그 두 전 대통령께서 이 분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권 교체가 못 되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바쳐갖고 이제 민주화 투쟁을 했었는데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기대해 갖고는 이 나라의 앞날이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죠. 지금의 춘천중앙초등학교. 춘천의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30여 년 전. 이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학교 운동장만큼 좋은 곳은 없죠. 요즘과 달리 한자리에 모여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앞은 지지자들과 유권자들로 벌써 인산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큼 유세장에는 크고 작은 싸움과 추태들도 난무했습니다. 그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겠죠. 요즘처럼 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는 시기. 유세장 입구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한 명 한 명 손을 잡으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더 알렸습니다. 유세장 입구부터 밀고 들어오는 민정당의 위세.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 운동장 밖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33년) 전 춘천의 봄.
이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32살의 최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찐 586 1세대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추억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 달 만에 급조해 갖고서 이제 이 당도 만들고 이 자금도 만들고 이제 선거운동도 했거든요. 총 1,700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1,000만 원이 공탁금입니다. 선거 나가기 위해서 내는 비용이고 700만 원을 가지고 이 14일 동안 이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500명 되는데 라면만 끓여 먹고 이 선거운동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사무실로 라면을 막 갖다 줘요. 그래서 유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거 기간 내내 쓰는 비용 전체가 민자당에서 이 하루 점심값으로 쓰는 비용보다 적다. 그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은 이 적은 비용 갖고 선거를 했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도 출동할 만큼 유세장 밖은 긴장이 흘렀습니다. 유세는 안에서 벌어졌지만 밖에서도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유세장 밖은 물론이고 운동장 안에서는 공약 싸움으로 치열했습니다. 지역 선거구제 개편으로 새로 만들어진 지역구라 다른 어느 곳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진 선거 열기는 말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실로 17년 만에 위대한 우리 국민의힘으로 이런 귀찮은 판결을 쓰였습니다. 그때 김영삼 총재가 후보를 지칭하며 죽은 깨가 많다는 둥, 늙은이라는 둥.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외모 비하 발언을 시작해 특정 후보를 가리켜 머리카락이 없다며 인신 공격을 할 정도로 초반부터 거센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일보나 한국일보의 각본을 깜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일찍이 판단이 있어서 이미 1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손승덕 후보와 참선 경력의 민주당 김준섭 후보,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한승수 후보의 열띤 경쟁이 이어졌는데요. 후보를 지지해라. 조작하지 말라 하고 자기 스스로는 불신 통제를 하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정치 초년생 한승수 후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감싸지는 화합경제 복지사회가 고향 여러분 여기 한승수 이렇게 나와서 인사드립니다. 인물론을 내세운 한승수 후보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당시 민정당은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도에서 87석의 당선자 중 8석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후보에 지지하는 그룹들이 이제 딱 부대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쭉 들어왔다가 자기가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연설이 끝나면 쭉 빠져나가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연설했는데 제 연설을 들으려고 이 남아있던 시민들이 빠져나간 시민들보다 더 많았어요. 왜 그러면 이제 뭐 저에 대한 지지 이전에 저 젊은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정치인 최윤. 당시로 보면 어린 나이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를 조금이나마 감추기 위해 일부러 두루마기를 입고 유세장에 나왔습니다. 패기와 열정으로 도전했지만 보수의 텃밭이었던 춘천에서 진보 정치의 벽은 예나 지금이나 높았습니다. 제가 7% 득표를 했고요. 제가 4등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막판에 다음에 꼭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덕담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못 찍어준다, 다음에는 찍어줄게 이런 의미였는데 그 당시에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는
멈추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도 들어와서 이제 산업이 이제 산업 성장이 일어나면서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이제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이제 국제화가 많이 됐잖아요. 국제화가 많이 되면서 기업들이 그때 이제 3조 호황을 맞았어요. 저금리, 저달러, 그 다음에 저유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기업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산업이 좋아지니까. 지금 이 모습은 1989년 춘천중앙로의 국민은행 앞. 건물을 에워싸며 몇 시간씩 줄을 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민주라는 이름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 국민은행 등 3개의 공기업 주식에 대한 청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어났던 공모주 열풍처럼 국민주를 받기 위해 열띤 경쟁이 있었는데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통장을 개설해 국민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국민주를 배정받으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어 국민주 청약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모주 열풍 일어났을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만약에 그 분들이 88년 후반 90년도 초에 만약에 지금처럼 열풍이 일었다 그러면 객장에서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직접 객장에 와서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그 당시에 증권회사에서 이제 막 지점을 그냥 신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방 같은 데도 그때 아마 1, 2년 사이에 배 이상이 아마 점포가 늘고, 춘천 같은 경우에도 점포가 한 5, 6개 그 정도가 됐었죠. 지금은 증권사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 당시 자고 일어나면 춘천 시내 곳곳에 증권회사가 개설될 만큼 주식 붐이 일었는데요. 증권사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객장에 나와야 주식도 사고 팔고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때. 아이를 업은 엄마부터 할아버지까지 너도 나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돈이 불어났던 사람들의 소문이 나면서 증권사의 객장은 마치 돈을 던져줄 것만 같은 화수분 같은 곳이었습니다. 1989년 당시 춘성군 신북면 주민 417명이 6,600만 원을 모아 공동으로 주식을 투자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반성의 시간을 갖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혹과 책망의 시선이 모아졌던 이곳 연희동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해명 사과 발표를 마치고 오전 10시 18분쯤 간이 양복 차림으로 이순자 씨와 함께 집을 나와서 서울 이두의 6759호 회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연희동 자택을 떠났습니다. 한편 연희동을 떠난 전 씨 부부는 오늘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 도착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11월 23일 이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연희동 자택을 나와 강원도 어디론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춘천 MBC 취재팀이 예측한 곳은 인제의 깊은 산골 백담사였습니다. 네? 왜 저거 이거? 저기 사무실이고요. 차량 올라간 거 좀. 그리고 취재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기자들이 대통령 출신인데 그래도 재반 여건이 괜찮은 월정사가 낫지 않느냐. 전부들 출입 기자들은 월정사로 간다 해서 월정사를 갔어요. 잘 돼서 오는 사람도 아니고 귀향으로 오는데 경호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백담사를 찍었어요. 좀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안현태 경호실장이 와가지고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주지방에 가서 차를 한잔 합시다 하면서 기자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그 우리 카메라 기자들은
기자도 따라온다는 거 당신은 있어. 당연하신 거고. 지금 그 오시는 어른들 지금 점심도 안 잡수고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 지금 도착하시는데 오시자마자 여러분들 뵙고 뭐 입 열겠습니까? 전혀 뭐 아무 말씀 안 하시겠죠. 저희들이 뭐 인터뷰 뭐 그런 건 전혀 안 하고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날 3명만 차를 마시러 간 사이에 전두환이가 도착을 한 거죠. 그 모습을 우리만 찍어가지고 전 세계 특종을 한 겁니다. 이곳은 연희동을 떠난 전 대통령이 임시로 은거 생활에 들어간 강원도 깊은 산 중에 한 산사입니다. 백담사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한 전 씨 부부. 은둔처가 미리 정해지지 않았던 터라 경비 준비를 하지 못했던 인제경찰서는 부랴부랴 태백경찰서 기동대 지원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대중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담사에 잠깐 있기로 했지만 그로부터 25개월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안현태 전 경호실장과 경호원 약간명만을 대동한 전 대통령 일행은 앞으로 이곳에서 당분간 머물며 신변 정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씨가 백담사를 떠나기 2달여 전인 1990년 11월 4일 소양호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다리 난간을 부수고 다리 밑으로 떨어진 사고였는데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전두환 씨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대구 공고의 동기생들. 백담사에 와서 전두환 씨를 보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고로 전두환 씨의 백담사 생활은 또다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88 MB 대학 가요제. 바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전교조를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 이에 맞선 선생님들의 투쟁의 역사. 그 기원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에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2개를 싸고 들고 학교를 갑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10시가 넘어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학교를 나오는 누군가는 공부하는 기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밤중까지 학교를 벗어날 수 없었던 당시의 학생들. 오죽하면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학생들은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며 묵묵히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는 우리를 단순히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바로 전교조 교사였더라고요. 1989년 춘천 여자고등학교에 재직했던 민병희 선생님 또한 그런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의 성적보다 행복이 더 귀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직 경쟁, 공부 이런 속에서 그 유명한 오약의 죽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자살한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가슴을 뜯고 반성을 하면서 교육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때가 공안정국이었어요. 근데 그 공안정국을 뚫고 그걸 결성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그 교사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 교육의 변화, 열망. 저도 운동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생님들은 교육 민주화를 외치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천편일률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반대하며 보다 인간적인 교육을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거셌습니다.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해 동원된 학부모 단체들은 입을 모아 전교조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 동원해가지고 어머니회나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 다 반대했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게 있어서 뭐 모든 무슨 내무부 그 당시는 그렇게 불렀어요. 또 교육부, 그다음에 안기부 뭐 이런 기관원들이 뭐 다 모여서 각 지역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탄압하고 했었죠. 정부의 탄압은 무려 1,500명이 넘는 교사들의 대량 해직 사태에까지 이릅니다. 강원도에서도 전교조 탈퇴를 거부한 45명의 교사들이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단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워서 꺾이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직 몰라. 학생들의 곁을 지킬 수 없게 된 해직 교사. 1989년 6월 20일 마지막 종례의 기억은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혀 항상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올 때 아이들이 막 운동장에 나와서 울고 매달리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해직되고 나서 얼마큼 지나서 그 도내 학교 방문을 하기 위해서 강원 도내를 다니다가 문득 운동장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학교가 가고 싶은지 앉아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자리를 잃은 선생님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운 교실, 보고 싶은 학생들의 얼굴. 이런 고통을 보듬을 겨를도 없이 금전적인 어려움도 냉혹하게 닥쳐왔습니다. 해직된 선생님들은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모색해야 했죠. 하지만 신념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때 단 하나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해직이 안 됐어요.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앉아 있었으면 제가 어떤 교사가 됐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배고파도 마음 편안한 그런 게 더 마땅히 좋았다고 보고 전교조 합법화와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해 해직 교사들은 꾸준히 거리로 나섰습니다. 멈출 수 없다. 그런 선생님들에게 돌아온 건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폭력이었죠. 극심한 탄압에도 참교육을 향한 열정은 꺾일 줄 몰랐습니다. 참교육 만세! 교직원 노조 만세! 실제로 그 당시에 시민들이 바라볼 때 하도 정부의 그 악선전에 의해서 빨갱이 아니야? 뭐 이렇게도 했지만 단 한 가지 믿어주는 거는 저 사람들이 옳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모든 시민들이 인정해 줬어요. 그게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했던 시민들은 더 이상 악선전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죠. 시민들의 공감은 전교조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도와주는 후원 회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생계비 받으면서 살았고요.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선생님들 또 우리 시민들도 함께하면서 그 연대의 힘이 결국 한 5년 가까이 지나면서 복직을 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치열했던 87년 6월 봄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만 같았던 그 시절. 당시 대학 캠퍼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취업 전쟁에 뛰어든 학생들로 학교 도서관 열람실이 가득 찼을까요? 또 축제에는 지금처럼 유명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했을까요? 지금과 닮은 듯 달랐던 낭만의 시대. 어김없이 청춘들에겐 너무나 치열했던 8090 대학 캠퍼스.
그때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1987년 6월 춘천 대학생들은 끓어오르는 민주화 열기에 응답하며 6월의 봄을 앞당기는 데 일조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서 온몸을 바친 학생들. 부당한 권력을 몰아내고자 외치던 학생들이 돌아간 캠퍼스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운동이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87년 이전까지의 학생운동은 몰래 숨어서 진행해야 했을 만큼 소수 문화였는데요. 80년대 후반부터 학생운동이 일주일에 2-3번 열릴 정도로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87년 6월 항쟁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다 몰래 하다못해 학교에도 새벽에 몰려가서 대자보 한 장 붙이고 학교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군부 독재 타도하자 그거 글씨 쓰고 도망가고 이러던 것이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전면적으로 열려서 이제 학생들이 학내에서의 집회와 가두 시위가 일상화가 되어버린 민주화 열망에 대한 분출들을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각하는 것들을 이제 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뭐 이전에 없었던 동아리 중심의 것들을 학회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우리 사회에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쟁들을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됐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당시 학생운동은 교내 시위 후 교문 싸움으로 이어지고 시내로의 진출 과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시위의 방식도 보다 과격해졌습니다. 교문 싸움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늘 등장하고 시위 진압대 역시 기존 전경 부대에 더해 기동성을 앞세운 백골단까지 등장시키면서 학생운동의 양상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했습니다. 귀찮게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왜 그러셨어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당당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이 친구 이제 전산과 87학번, 이 친구 사학과 86학번 창현이하고 정주하고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많이들 퇴색해가지고 그 옛날 저러고 이제 지냈다 그것만 있고 거의 일상 시민화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과격하다, 겁난다, 뭐 화염병이 돌고 화염병이 난무하니까 저렇게 폭력적으로 해도 되는지 뭐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이 때 뭔가 저런 행동력을 가지고 누구 앞장서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존경스럽습니다. 학생운동의 내용 역시 점점 다양해졌는데요. 기존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이 핵심 담론이었다면 이후에는 학내 민주화, 등록금 자율화 실현, 공권력에 대한 반발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89년도 당시 한림대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학교를 점거하고 교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해 결국 학교 측의 7% 인상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상상하지 못하는 공간이 2군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도서관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지점인데 87년도에 저희가 거의 점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다 시위를 끝내고 들어와서 정리 집회를 하면서 점거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상주 총장이 저한테 아주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지점인데 이게 거기서 점거를 한다는 게. 이때부터 도서관은 학내 시위의 중심 무대로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데 모여 시위를 진행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당시 군사 정권의 친인척이 세웠다는 풍문이 있던 도서관은 아이러니하게도 학생운동의 주 무대로 활용된 것입니다. 그때였기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집단주의에서 이제는 개인주의로 좀 정착화되었고 지금 만약에 저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런다면은 아무래도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민원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이래서 눈치 보고 약간 그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서관 앞에서 집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89년 당시 도서관에서도 지금과 비슷하게 취업 정보를 얻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로 붐볐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취업 시장이 조금 느슨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열정 가득했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많았네요. 이렇게만 보면 당시 캠퍼스에 추억이나 낭만은 없다고 느껴지지만 시위가 있었을 뿐 캠퍼스 라이프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필기하고 또 놀러 다니고 오히려 패션은 지금보다 더욱 개성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이게 뭐 교수님들이 수업의 이 출결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거나 그걸 학점으로 반영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또 취업에 대한 강박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적은 때였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떤 그런 막걸리 마시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낭만으로 봤던 때고요. 뭐니 해도 대학 생활의 꽃은 바로 축제. 당시에도 대학 축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각 과별로 주점을 열고 몇 날 며칠을 흥겹게 노는 모습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호객행위에 가성비 떨어지는 김치전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점 메인 메뉴. 물론 조금 달랐던 것도 있었습니다. 가수를 불러도 흔히 말하는 이제 민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을 부르고 이제 마당극하는 그것도 나름 시사적인 그런 이제 마당극이 와서 마당극을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서 매우 이제 축제의 내용이 결코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담아내기 위한 축제를 만들려고들 많이 노력을 했죠. 87년 이후 찾아온 변화와 개혁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혔던 그날의 청춘들. 어느덧 희미해지고 닳아버린 그때의 마음가짐이지만 누구보다 청춘의 아름다움을 잘 알기에 그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청춘이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길 말이죠. 이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그리고 주도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정치계에 진출하고 어떤 우리 사회의 지도 인사가 됐던 거 이런 거는 이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좋은 평가고 보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세대가 반성을 해야 될 것은 민주화는 이렇지만 불공평은 더 심화시켰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가 이 세대별로 보면은 젊은 층에게 피해가 갔고 지역으로 보면 지방에 피해가 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반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운동을 하시고 그 사회에서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주셨던 분의 몇몇의 목소리가 자기네 시대 때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운동을 하고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집회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요즘 세대는 너무 노력과 열정이 없는 것 같다 이러는 말씀이 몇몇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로 MZ세대들도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